제가 다 돈을 청구를 할 건데 이런 거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에 부당이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어떤 뭐 재산이나 뭐 어떤 노력을 갈취를 해가지고 본인이 부당하게 돈을 벌면은 그거를 모두 다 줘야 된다라고 민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은 법에 따라서 뭐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판결을 받겠죠. 근데 그게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뭐 화를 낸다거나 막 욕을 한다거나 뭐 때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법치국가의 국민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변호사 비용 얼마 듭니까? 이거 궁금하시죠? 변호사 비용 얼마 들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은 실제 지금 소송이 들어간 상태고 변호사 분들의 어떤 그런 시세나 이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 1000만원까지는 안 갑니다. 1000만원까지는 안 가고 그냥 500 앞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00에서 700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 소송의 금액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소송의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개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변호사분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변호사분들은 최소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받습니다. 어떤 건이든지 아무리 작아도 2, 300 정도 받고요. 지방의 변호사분들은 한 300 받고 이제 서울권은 한 200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 정도 낸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 내가 부담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비용만큼은 내가 승소를 하면 상대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법원에서는 그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낸 변호사비에 뭐 적으면 30%, 많으면 한 60% 정도 돌려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3에서 60% 사이 받는다. 내가 1000만원 내면 한 300 받을 수도 있고 한 600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얼마짜리 소송이냐,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몇 %를 변호사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정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변호사 비용을 1000만원을 내. 변호사 비용을 1000만원을 냈다고 해서 내가 승소했어요. 그러면 상대한테 내가 1000만원을 다 달라고 하면은 상대가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면 야, 네가 비싼 변호사를 쓴 거지, 그 사람 안 썼어도 이 소송은 300만원에도 할 수 있었잖아. 근데 네가 1000만원짜리를 써가지고 나한테 700만원을 더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정했어요. 규칙을 정해서 소송 가액의 몇 프로만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이 변호사 비용 인정액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동안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민들이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 비용을 낸 다음에 돌려받는 변호사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거 소송해봐야 이거 남는 것도 없겠다, 이거 소송해봐야 어차피 변호사비로 다 떼이고 나면은 이거 남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송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인정가액을 너무 낮게 보니까 국민들이 소송을 안 하고, 그렇다고 인정가액을 높여주려고 하니까 변호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청구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낮다 보니까 2018년 3월 17일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2천만원이잖아요. 2천만원. 소송가액이 2천만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제일 많이 하는 소송이 보통 이혼 소송 정도 되니까,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 내가 아내랑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위자료든 뭐 손해배상 청구든 해서 2천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2천만원을 청구하면은 10%까지는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200만원. 2천만원짜리 소송이면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원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호사를 300만원 주고 샀다면 200만원은 돌려받고 100만원은 내 돈을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소송 가액이 2천에서 5천만원 사이라면은 8%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소송이라면은 5, 8에 40, 400만원을 내가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근데 이게 또 누진율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400만원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10%로 인정받으니까. 근데 이런 거 계산해봐야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2천에서 5천만원 사이면 8%, 그리고 5천에서 1억 사이면 6%. 그러니까 1억짜리 소송이면 변호사 비용으로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인정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꽤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번 소송에서 이제 소가를 뭐 정해 봐야 되겠지만은 뭐 못해도 2천만원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천만원이 넘어가니까 저는 최소 변호사 비용으로 한 200 정도는 제가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제가 사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가지 소송을 다 모두 이 변호사분이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뭘 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했고 수임을 맡겼기 때문에 이분이 저를 대리해서 다 해줍니다. 그게 변호사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서울에 그냥 저 사무실에서 제 일을 하고 있으면 알아서 그 변호사분이 다 이렇게 일을 해준다. 그래서 뭐 법원에서 누가 오라 그러면은 변호사분이 가서 다 제 대신에 다 얘기해주고, 뭐 필요하면 뭐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변호사분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면 클 수 있지만 실제로 엄청 크다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그런 제가 일을 못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산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들은 법무사를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법무사한테 소송 신청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훨씬 싸져요. 이제 뭐 10만원대로, 100만원대가 아니라 10만원대로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법무사들은. 근데 그거는 나를 대리해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이런 신청만 대행해 주는 거죠. 신청만 대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원에서 뭐 나와라, 와서 뭐 소명해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막 가야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맡기고 싶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그 돈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은 법무사를 이제 고용하셔가지고 행정 업무만 대행을 해주고 필요한 건 내가 가서 내가 소명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제가 지금 이런 소송들을 할 건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사람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하는 데까지 6개월이요, 길면 3개월, 6개월, 1년이요, 2달, 8개월은 걸릴 듯, 1년이요, 네, 3년, 네. 지금 예상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봅니다. 6에서 12개월 사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항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법리적으로 뭐 명확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1년 치고요. 1년 동안 저는 월세 못 받죠. 1년 동안 월세 못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발생하죠. 관리비를 그분이 안 내면은 제가 소유자니까 또 제가 관리비를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자는 내야 되죠. 대출 이자는 또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내면서 월세는 못 받고 관리비는 막 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마이너스가 막 계속 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막 쭉 이 물건을 사서 마이너스만 막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슬프고 괴로울까요? 뭘 샀더니 막 돈이 막 계속 깨져. 내 돈이 막 계속 들어가. 막 너무 막 심적으로 막 힘들까요? 아니요. 제가 뭐 마인드가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1년짜리 만기 적금을 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1년 뒤에 소송이 끝나니까 나는 1년짜리 만기 적금을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기 적금을 우리 변호사한테 적금을 들고 온 거죠. 그러면 그 변호사분이
알아서 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1년 뒤에 이자까지 잘 쳐가지고 저한테 돌려주시겠죠. 만기적금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계속 돈을 넣으면 1년 뒤에 원금 플러스 이자로 저한테 딱 돌려주는 게 만기적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저는 계속 은행 이자 내고 월세는 못 받고 관리비는 막 내겠지만 이건 제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내요. 그렇게 12달을 딱 냈더니 마지막에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그동안 밀렸던 월세도 받고 뭐 그동안 밀렸던 뭐 관리비도 다 받고 뭐 쭉 저한테 이제 적금처럼 이제 만기돼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줘. 그 사람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판결은 받았는데 안 주면 어떡해요? 임차인이 판결 받은 뒤에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분의 재산을 압류 걸고 경매를 쳐서 돈을 받아낼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무슨 사채업자 된 것 같죠? 근데 아니죠. 저는 정당한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뿐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받을 거고, 여기서 하나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판결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판결 이런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A는 B한테 뭐 2천만 원을 줘라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주잖아요. 안 주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이자.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까지는 뭐 5%, 뭐 그 이후로는 연체이자가 붙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원래 연체이자가 15%였거든요. 15%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2019년 5월 21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12%로 바뀌었습니다. 연 12%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받을 돈을 만약에 안 줘. 그럼 저는 연 12%씩 계속 불어나는 거죠.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연 12%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는 경매를 쳐서 돈을 받아낼 것이다. 파산이나 회생하면요, 제가 그런 걸 다 알아봤겠죠. 그분은 돈이 있다. 돈이 있는 분인 거를 미리 알아봤겠죠. 그럼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점유자는 저랑 이렇게 싸울까요? 본인한테 손해인데. 이 본인한테 손해인 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왜 저랑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낙찰자랑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 첫 번째,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몰라요. 뭐 여기 있는 분들 뭐 법 잘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법원이라고 하면 막 되게 어려운 존재 같고, 변호사 하면은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 같죠. 그러니까 법을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커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고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내가 잘 모르고 상대도 잘 법을 모르겠거니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크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버티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성적이기보다는 약간 감정적이 되는 거야. 감정적. 그래서 상대한테 막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 상대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뭐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상대를 막 공격하려고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컨설팅 업체한테 아까 약간 조언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임차인 분이. 근데 컨설팅 업체들도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조언을 받는 거죠. 이상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면 된다더라 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뭐 확실하게 다 버틸 수 있는데? 라고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처럼 법으로 막 가는 낙찰자가 별로 없어요.
저처럼 막 법으로 막 가면서 막 변호사 사가지고 막 1년, 2년 버티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낙찰자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막 세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내가 막 벌벌 떨어요. 낙찰자가 벌벌 떨면서 포기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는데,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내가 변호사를 어떻게 고용을 하지? 그거 막 돈 막 수천만 원 깨진다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본인이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목소리 크고 막 세게 나오고 하는 게 잘 먹히겠죠. 그동안 잘 먹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한테 막 감정을 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 그런데 낙찰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낙찰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임차인들, 그 점유자한테 피해를 준 사람은 전주인이죠. 전주인이 피해를 주는 거지, 우리 같은 낙찰자가 그 사람한테 피해 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주인의 집을 사준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점유자나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경매를 당하게 만든 전주인도 나쁜 놈인데 찾아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낙찰자가 너무 밉고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더 좀 원망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무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나가라고 막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도 돈 떼었는데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낙찰자는 오히려 우리 점유자나 임차인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낙찰자들 중에 되게 비매너로 막 막무가내인 무식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낙찰자들은 이분이 잘 나가주기를 바라고 크게 싸우지 않고 뭐 이사비도 줄 거 있으면 주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누가 변호사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귀찮게 그냥 잘 얘기해서 서로 그냥 정리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이 임차인들은, 점유자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쫓아내러 온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낙찰자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이거예요. 나를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쫓아낸다. 그런데 낙찰자들은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살지 말라는 거지. 낙찰자는 내 거니까, 내 집이니까 공짜로 살지 마세요 라는 게 낙찰자의 요구사항이에요. 왜냐면 남의 집을 공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임차인들은 내가 원래 살던 집이고 내가 돈 날렸는데 근데 나한테 월세를 내라고? 나한테 보증금을 내라고? 이게 너무 열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임차인이나 점유자들이 이 낙찰자한테 돈 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주인한테 돈 줬지. 그러니까 전주인한테 돈 줘놓고 떼인 다음에 낙찰자한테는 나 돈 못 줘, 나 월세 못 내, 나 전세 못 내, 이러면서 낙찰자한테 오히려 피해를 줍니다. 전주인이 나쁜 놈인데 나한테 피해를 줘,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경매 당한 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낙찰자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낙찰자랑 싸우지 말고 낙찰자랑 잘 대화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낙찰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 더 챙겨주려고 하고 조금 봐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짜고짜 막 욕하면서 쫓아내고 뭐 찾아오면 뭐 죽인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공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 뭐 딴 데 가서 뺨 맞고 와가지고 여기서 화풀이 하지 마시고 낙찰자랑 잘 협의를 해보시라. 그게 본인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인분이 만약에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 주세요. 마지막 멘트는 농담이에요.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집까지 경매당하시기 전에 빨리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